안녕하세요.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입니다. 때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인 2000년 3월 7일 전라남도 완도군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중년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그는 이 발견된 장소에서 약 7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던 3급 지체장애인 52살의 김 씨였는데요. 경찰이 바로 출동을 해서 현장에서 맨 처음 발견한 것은 깨져있는 자동차 라이트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걸로 인해 경찰들은 이 사건이 먼저 뺑소니일 수 있다라고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시신을 부검해본 결과 김 씨의 몸에서는 별다른 외상이나 출혈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의외의 정황이 드러나게 되는데 혈액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 0.303%와 수면 유도제 성분인 독시라민이 검출됐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건 계획적인 타살로 추정할 수 있을 텐데요. 이후 사건은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리고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은 바로 피해자 김 씨의 큰딸, 당시 23살의 김신혜 씨였죠. 경찰이 그녀를 추궁하게 되자 그녀 또한 순순히 범행을 자백합니다. 이 사건은 사건 발생 2개월 전인 2000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김신혜가 자백을 하길 고향에 살고 있는, 그러니까 완도에 살고 있는 이복 여동생에게 전화를 한 통 받습니다. 근데 이때 동생이 아버지에게 강간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죠. 사실 김신혜 역시 과거 중학생 시절에 아버지에게 성추행을 당했던 끔찍한 기억이 있었고요. 같은 일이 반복되는구나 싶어서 아버지를 살해하겠다 결심하고는 사건 당일 고향으로 내려왔던 겁니다. 자, 이게 2달 전부터 계획해온 살인이라는 가정하에 경찰은 이런 조사를 찾게 돼, 이런 가입 현황을 찾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좀 자세히 보시면 약 8개의 보험회사에 다 2000년 1월쯤에 가입을 한 게 보이죠. 이 사망보험금을 고려했던 걸까요? 아버지 앞으로 8개의 보험을 들어놨고요. 그날 완도에 도착한 김신혜는 수면유도제 30알을 잘게 갈아서 양주에 섞어서 아버지에게 간에 좋은 약이라며 권하게 됩니다. 이걸 마신 아버지는 의식을 잃었고 김신혜는 그를 차에 태워서 버스 정류장에 유기했다고 진술합니다. 이렇게 김신혜의 순순히 말을 해주는 자백을 다 듣고요. 보험 내역도 확인을 하고 강력한 범행 동기가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경찰은 김신혜를 범인으로 확신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에게 권했다던 양주병과 술잔을 증거로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사망하고 나서 그의 시신을 태웠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차에 태웠다고 했는데 그 차량에서도 흔적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거짓 자백은 아닐까요? 그런데 경찰이 서울에 있는 그녀의 자택을 수사하던 중에 살인 노트라고 부르게 되는 개인 노트를 발견하게 되죠. 사실 김신혜 씨는 평소 시나리오 작가가 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종종 이제 노트에다가 습작한 그런 습관이 있었는데 이 노트를 뒤지다가 노트의 한 부분에서 사건 현장의 모습들과 일치하는 듯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예를 들어 수면제, 도로변, 자동차 파편, 아버지 시신 유기, 그리고 직접 그린 그림과 함께 보험금을 계산한 흔적들까지 발견됐죠. 특히나 경찰에 의하면 뺑소니를 가정했을 때 얼마나 더 많은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지 계산한 흔적도 발견됐다고 합니다. 자, 이 증거는 사실 그녀가 계획적인 살인을 저질렀다라는 거에 이제 증거가 될 수 있고 그게 받아들여지는데요. 결국 법정은 그녀에게 살인죄, 시신유기죄 이 2가지 항목을 해서 무기징역을 확정합니다. 그렇게 희대의 존속살인이 마무리되는 것 같았죠. 그런데 사건은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됩니다.
갑자기 김신혜가 태도를 바꿔서 처음 조사부터 현장 검증, 법정에서 했던 진술까지 모든 것을 번복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자신은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아니, 여태까지 자백을 다 해놨는데 갑자기 죽이지 않았다라는 건 거짓말을 했다는 건데, 그렇다면 왜 거짓말을 했던 걸까요? 그녀의 주장에 따르면 아버지 장례식 당일날 밤에 고모부가 그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네 아버지를 죽인 건 남동생이다. 하지만 네가 대신 감옥에 가야 하고 그러기엔 자수를 해야 한다 하면서 으름장을 놓았다고 합니다. 이런 주장을 증명하듯 이제 고향의 동네 주민들은요, 사실 김신혜가 검거가 되었을 때 무죄다, 얘는 그럴 리가 없다 하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었는데요. 평소 이제 지체장애가 있는 아버지와 두 동생들까지 잘 보살피는 아주 책임감 있는 장녀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신혜 측은 자신은 이 고모부 말을 듣고 그저 남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죽였다고 진술했다라고 주장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여태까지 들었던 모든 이야기가 거짓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또 다른 증언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녀의 큰아버지예요. 큰아버지는 김신혜에게 네가 자백을 하긴 하더라도 네 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고 하면 감형이 될 거다 라고 조언을 해줬다고 합니다. 이런 정황들은 이게 약간 뭔가 주변 가족들이 시킨 것 같은 느낌도 들게 하죠. 근데 또 여기서 헷갈리는 게 실제 재판에서 감형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그러니까 자신이 아버지를 죽였다고 진술하에 법정에서 갔을 때는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한테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아버지의 명예를 실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죄책감을 느꼈고, 법정에서는 아니다, 강간과 성추행은 사실이 아니다 라는 걸 고백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 그녀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겁니다. 여기에는 뭔가 이야기가 복잡하게 꼬여있는 듯 하기도 하지만 또 이게 사실이라면 그녀의 최소한의 양심도 느껴지는데요. 아니, 그러면 이 일을 처음부터 시작한 고모부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용의자가 사건을 조사한 지 며칠 되지 않아서 바로 밝혀졌다고요. 고모부가 바로 김신혜를 최초로 신고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이 아버지가 사망했을 시각에 다른 가족들은 무엇을 했는지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김신혜, 그러니까 큰딸의 알리바이가 정확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추후에 얘기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 시간에 그녀가 뭐 했지 하면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이때 고모부가 신고를 통해서 내가 우리 그 신혜가 아버지를 살해했다라는 자백을 들어서 자수를 권고하고 있다라고 말하게 되면서 경찰이 그녀를 용의자로 지목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과연 누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점점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때 김신혜가 말하길 내가 그렇게 고모부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는 자백 외에도 사실 경찰 조사에서 폭언과 폭행이 있어서 강압적인 수사를 당했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면서 모든 것은 경찰의 조작하에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녀는 거짓 자백을 하긴 했지만 경찰로서도 그 자백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명백하게 밝혀낼 증거가 없긴 했습니다. 그리고 김신혜가 아니다, 난 아버지를 죽이지 않았다 했죠? 그런데 경찰은 조사 내내 그녀의 말을 묵살했다고 해요. 사실 조사라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 그러니까 범인으로 아무리 이 사람이 의심돼도 범인이 아니다라는 추정하에 수사가 펼쳐져야 정확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없었던 거죠. 게다가 기억하시죠? 이 결정적인 증거로 나왔던 그 살인 노트, 그 아파트에서 발견된 이 노트, 이게 수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울 집으로 형사 한 명과 형사의 군대 동기가 수색 영장도 없이 집에 들어가서 노트를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수색 영장이 없이 습득된 증거물은 그 증거 가치가 인정되기 힘들죠. 자,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그 김신혜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김신혜는 그 노트에 적혀져 있는 내용에 대해서
나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그런 문구하고 그런 걸 적어놓은 거지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을 써놓은 게 아니다. 또한 보험금 액수? 그래 계산했다. 내가 보험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얼마나 받는지는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 보험은 내가 그때 보험 알바를 했다. 그래서 내가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아버지 이름으로 가입을 몇 개 해둔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보험 8개 중에 이미 3개는 해지한 상태였다고 해요. 자, 이거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 3개가 해지됐어요. 그럼 5개가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5개는 약관상 아직 이제 아버지가 사망하셔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은 게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혹여나 나온다 해도 수령자가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김신혜 외에 2 동생도 함께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동생들은 미성년자였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사망하고 보험금이 차례로 가겠죠? 하지만 미성년자 2명의 아이가 못 받기 때문에 그들의 친어머니, 그러니까는 김신혜에게는 새어머니에게 돈이 받게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김신혜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살인할 동기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김신혜는 형사가 이게 이 사건 당시의 모습인데요. 2000년 당시요. 형사가 자신의 집을 불법적으로 수색을 했고 그 수색했을 당시 집에서 개인적인 사진, 누드 사진이었다고 전해지는데 이걸 가져와서는 서로 돌려보면서 너 이거 제대로 자백 안 하면 이 사진을 뿌리겠다 라고 협박했다라고 주장합니다. 이 외에도 경찰의 폭행, 가혹행위, 그래서 자백을 막 강요당한 정황이 드러나게 되고요. 억지로 현장 검증을 시켰던 것도 밝혀집니다. 그러면서 결국 김신혜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여지죠. 무기징역수였어요. 그런데 무기징역수가 재심 청구를 받는 일 굉장한 이슈였고 그러면서 우리도 뉴스를 통해서 이 사건을 전해 듣게 됐습니다. 자, 아마 처음부터 계속 이 스토리는 헷갈리셨을 거예요. 그러고 뭔가 그러면 김신혜 씨가 조금 억울할 것 같기도 한데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아직 의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건 당일 김신혜의 알리바이는 모호합니다. 5일 전인 3월 1일 날 키우던 강아지를 할머니 집에 데려다 두기 위해서 남동생과 같이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완도로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 내려놓고 바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웬일인지 남동생이 마음이 바뀌어서는 고향에 좀 더 남아있겠다고 했죠. 근데 이제 김신혜는 친구 결혼식이 있어요. 그래서 먼저 서울에 돌아갔고요. 4일 후 광주에서 친구 집들이가 있었고 이걸 갔다가 다시 완도로 가서 남동생을 데리고 오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복잡하니만 이해 충분히 하시죠. 그런데 출발 당일 새벽에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누군가 그녀의 차를 치고는 도주해버리게 된 거죠. 그렇게 되니까 차를 수리를 맡겨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광주에 있는 친구들한테, 아까 집들이 가기로 한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사정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걸 다음 날로 약속을 미루게 돼요. 그리고 남동생이 기다리고 있죠. 전화를 해서 야, 지금 내 차편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차비를 줄 테니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남동생이 그냥 누나가 데리러 오면 안 돼? 라고 했고 결국 그녀는 자동차를 렌트해서 완도로 내려가게 되죠. 이때 광주 친구들한테는요, 지금 남동생을 데리러 간다 라고 얘기를 했고, 내가 오늘 이제 가니까 내일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길에 광주에 들리겠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제 친구들의 증언을 통해서 확인이 된 부분이죠. 그리고 또 완도에 있는 고향 친구 2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도에 가니까 완도 친구들한테는 야야야 오늘 밤 내가 완도로 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우리 친구 가게에서 만나자 라고 전화통화를 하게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데요. 어쨌든 이렇게 차 문제로 서울에서 출발이 좀 늦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가는 길에 휴게소에도 들리면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게 되죠. 아버지는 그때 동네 주민들과 술을 마시던 중이었습니다. 근데 딸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통화를 통해서 야, 내가 집에 닭죽을 써놨으니까 도착하면 먹으라 라고 통화를 했고, 이 부분을 이제 옆에 있던 주민들이 듣게 됩니다. 사실 주민들로서는 부녀 간의 사이가 좋았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말도 했죠. 아이고, 김씨 이제 딸도 오는데 술 그만 마셔요. 가벼운 타박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딸이 달려서 완도에 도착한 시각은 3월 7일 밤 12시 55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시신으로 발견되기 5시간 전이었죠. 자, 일단 완도에 도착하긴 했는데 고향 친구들하고 했던 약속 때문에 바로 집에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을 입구에 있는 공중전화 박스에서 친구 박씨와 통화를 합니다. 완도에 있는 친구 박씨와 통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야, 나 이거 왔다. 나 고향 도착했다. 우리 언제 볼래?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늦었잖아요. 이미 새벽 1시쯤이었으니까. 그래서 친구하고 야, 너무 늦었으니까 오늘보다 내일 보는 게 어때? 라고 결론을 짓고는 전화를 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요. 그런데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할머니네 집으로 전화를 걸어요. 근데 이때 여동생이 전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야, 너 나 금방 집에 도착하는데 다들 뭐해? 라고 김신혜 씨가 물었죠. 근데 이때 여동생이 뭐라고 해주냐면 언니, 지금 오빠하고 할머니는 잠자고 있어. 나는 만화를 그리고 있어. 라고 대답을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술에 많이 취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와 싸우고 방금 내려갔다. 라고 말합니다. 자, 동생의 이 말을 들은 김신혜 씨가 평소 아버지가 술을 마시면 좀 난폭해지고 술주정이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 새벽에 아빠와 이제 그걸 마주할 것 같아서 그걸 피하기 위해 당장 가지는 말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정말 김신혜가 무죄인 것 같지만 문제는 또 지금부터입니다. 여동생과 통화를 하던 중에 동생이 물어요. 근데 언니 어디야? 근데 이때 김신혜 씨가 엉겁결에 나 검문소 앞이야 라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거짓말은 결정적인 증거로 결국 그냥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계속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을 했고 무기징역을 받는데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경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봐라,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가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서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김신혜는 아니 내가 고향에 도착하자마자 친구부터 만난다고 하면 할머니가 서운해할 것 같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렇게 술이 취해 있다니까 나는 그걸 피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 검문소 앞에 있다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참, 이 사건이요, 만약에 김신혜가 범인이 아니라면 참 꼬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날 밤에 김신혜 씨를 만나기로 했던 친구들은 법정에 나와서 내가 만약 그날 밤에 늦더라도 내 친구를 만났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다. 왜냐? 알리바이가 형성이 되니까요. 그러면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김신혜, 그녀는 2000년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을 하다가 18년 만인 2018년 10월 3일에 대법원을 통해 이 사건의 재심 개시를 확정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요,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워낙 대한민국에서 희귀한 재심 사건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아마 다 뉴스에서 한 번씩 보셨을 텐데요. 저도 오늘처럼 이렇게 디테일한 내용은 이번 조사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제 여론에 많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동정심을 보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답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형이기 때문이죠. 만약 그녀가 범인이라면 언론과 여론 모두 또 한 번 누군가의 거짓말에 놀아난 게 되겠지만
만약 그녀가 범인이 아니라면 누구도 보상해줄 수 없는 지난 억울한 18년의 세월, 안타깝죠. 또 그 부실 수사를 했던 경찰에 대한 책임도 반드시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2000년 3월 7일 새벽, 그날 김신혜 씨 아버지에게는 정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는 다리 한쪽이 불편하기 때문에 혼자 집에서 7km 떨어진 곳을 걸어갔다라는 것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범인으로 몰리고 있는 김신혜 씨가 그를 죽인 게 아니라면 과연 진짜 범인은 어디 숨어 있는 걸까요? 여전히 아리송한 사건입니다. 혹여 경찰과 검찰이 이걸 잘못 수사하고 판결을 내렸다라고 판결이 되면 어쩌면 우리 또한 제2의 김신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재심에 대한 재판부의 명확한 판결을 우리는 기다려봅니다. 금요사건 파일 디바제시카였습니다.